자, 이제 7차 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6차 시에 이어가지고 보는데 7차 시는 내가 유튜브로 올린다 했었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고 공부를 하면 되고, 먼저 전시하기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간섭기, 원은 고려의 세 가지 영토를 뺏겨 쌍성 총관부, 동명부, 그 다음에 탐라 총관부, 요 세 군데를 뺏기죠. 근데 동명부랑 탐라 총관부는 충렬왕 때 돌려받고, 쌍성 총관부는 공민왕 때 군사를 일으켜서 수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에 공민왕은 원명 교체기 때 두 가지 큰 줄기의 정책을 한다. 하나는 반원자주, 나머지 하나는 왕권 강화 정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원명 교체기,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권문세족을 몰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고려 말기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 세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문세족 말고 이 두 가지는 바로 신진사대부랑 신흥우인세력, 정도전 전몽주로 대표되는 신진사대부, 이성계 최영장군,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했었죠. 대표되는 신흥우인세력,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치면서 권문세족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사건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권문세족을 몰아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 7차 시는 문화 파트야. 문화와 사상 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길게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당을 한다고 했었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 자, 고려는 일부 일처제가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남편, 한 사람이 아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와 똑같죠? 이슬람 같은 경우 일부 다처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고려 시대는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왕실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다른 일부 다처제도 했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태조왕건 같은 경우는 29명의 부인이 있었죠. 대체로 여자는 18세 결혼했고 남자는 20세 전후로 혼인을 했는데, 여자가 18세에 결혼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묘 생각을 보면 11살, 12살이 결혼하죠. 왜? 공묘의 조건이 13세에서 16세이기 때문에. 그게 좀 후기에 가면은 혼인하는 그 나이 연령대가 낮아. 지금과 공묘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집에서 지내는 뭐가 일방적이냐? 처가살이가 일반적이다. 오늘날과 되게 다르죠. 뭔가 좀 시집살이 지금 뭐 10월 대표 열린다 하잖아. 근데 이 시기는 여자의 지위가 관직에만 못 나갔을 뿐 좀 더 높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여자의 힘이 훨씬 더 셌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집살이가 아니라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또 근친혼이나 동성혼이 성행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동성은 남남 여여 이게 아니고 게이 넷이 이게 아니고 동성동거 있잖아. 같은 성식끼리 결혼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왜? 권력을 나눠주기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말하는 근친혼은 뭐 친오빠, 친동생 이런 느낌이 아니라 최소한 사촌, 올리면 8촌 뭐 이런 식으로 결혼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추태후와 동종을 볼 수 있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태조 왕건을 맡은데 그 나온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몇천 거쳐가지고 한 8천 정도 될 수 있다. 그런 근친혼이 성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개방적이었냐?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샤워, 그 당시에는 뭐 공중 목욕탕 이런 데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쪽 어디냐? 경주 터미널 가는 길에 다리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샤워를 하는데 남녀 구분 없이 씻었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외설적이지 않냐, 야하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야한 분위기 아니었다. 누구나 다 씻으러 온 건데 왜 그게 이런 거지. 그래서 유럽의 독일 같은데 가면은 남녀 공동탕이 있죠. 나도 그 8년 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한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그런 거 없어. 진짜 외설적이거나 야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 그냥 씻는 게 다고, 누드비치 이런 데로 갔었을 때 그냥 그게 다야. 뭐 없어.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가 워낙 더 숨겨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더욱더 부각이 돼서 야하다 생각이 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솔직히 인간도 인간으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씻는 행위 하는 뿐이야. 그만큼 개방적인 사회가 바로 고려였다. 어떻게 보면 현대보다 더 개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는 간직에만 못 나갔을 뿐 굉장히 높았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시대 때 여자는 그저 지고지순하게 집에만 있으면서 혼전순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놓고 집안에서 애만 길러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조선시대 때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선시대 이전의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간직만 못 나갈 뿐. 그래서 첫 번째 자녀 균문 선성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집이 있죠. 첫째 장남한테 재산 많이 물려준다. 첫째 장남이 재산을 다 한다. 그러니까 재산 다 물려준다. 뭐 그런 집 아직 많잖아. 그 드라마상에서 그렇고 재벌들 이야기도 그렇고. 근데 이 세계는 그런 교수도 말이죠. 딸이든 아들이든 다 똑같이 균분으로 상승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대략한 우리 부모님, 나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딸의 이름을 호적에 기재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그 관념에 따라가지고. 근데 고려시대 때는 훨씬 더 이전의 고려시대 때는 그냥 태어난 순서대로 장녀면 장녀, 장남이면 장남이고. 이런 경우 있지. 누나가 있어. 누나가 한 명 있고 내가 만약에 둘째야. 근데 너 집에서 어떤 위치야 하면은 장남이라 하죠. 누나가 있는데 왜 장남이래? 첫째 남자이기 때문에 장남이라자. 근데 그런 게 없다고. 장녀면 장녀, 둘째는 그냥 차남이에요. 그래서 남녀 구분이 없이 호적에도 기재했다라는 거고. 그러다가 아들이 주로 맡아서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균분상소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기다. 이건 아직 현대도 안 됩니다. 아직 현대에서도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지 못해. 결혼을 하잖아. 여자가 남자의 호적에 오르지만 남자가 여자의 호적에는 오르지 않는다. 다 조선시대 관념이에요. 근데 그 훨씬 이전에 고려는 그게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위가 뭐까지 받지? 음서제 받을 수 있잖아. 음서제. 그 다음에 사위와 외손자에도 바로 밑에 나와있죠. 음서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여성이 자유롭게 재혼을 합니다. 여성이 자유롭게. 왜? 여러분들 그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강조의 정변할 때 천추태우 왕토조차 재혼을 해도 욕을 안 먹는 시대야. 그러니까 뭔가 살다가 제대로 뭔가 좀 멀어졌어. 그럼 이혼을 했어. 그럼 여성이 재혼한다. 지금 현대에도 뭔가 재혼하는 여성? 뭐 이런 거면은 약간의 시선이 있잖아. 그런 게 전혀 없는 시대야. 지금 현대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왕실의 그 제한 내긴 하지만은 어머니 성실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천추태후가 예를 들어가지고 왕건의 핏줄 뭐 이렇게 다 나왔잖아. 근데 어머니 성실 따라 천추태후는 황해도의 그 황모식이 그 성을 따르단 말이죠. 그래도 무방해요. 지금 이제 한창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왜 아버지 이름만 따르냐, 엄마 이름 따라야 된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이름이 김씨고 우리 어머니가 노씨인데 보면 김노현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잖아. 아니 노기현지 엄마가 먼저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 당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그만큼 개방적인 사회였지만 단 하나 이거는 좀 진출 제한이 있었다. 관직 진출에는 제한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요거 서술형 평가 시험 문제 낼 겁니다.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려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는 수능에 요새 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왜? 여성의 현대에 들어서 여성의 약간 좀 뭐라 해야지 보이지 않는 유리창이라든가 기울어진 동작 뭐 이런 것들을 뭐 다시 돌린다고 하면서 페미 같은 것들 막 나오잖아. 그러면서 PC가 묻으면서 PC가 뭔지 아네? 뭔가를 사상을 보호하는 프로텍트 뭐 어쩌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수능에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학습지에 보면은 뭐 누이는 어쩌고저쩌고 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다 이제 부모님들이 재산을 균분하게 상속시켜주기 위한 것들을 재판을 통해서 뭐 그렇게 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손변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 보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사적 관점에 봤을 때 솔로몬의 시에 이제 애를 반을 갈라서 나와줘라. 그래서 친엄마는 나는 포기하겠다. 뭐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료도 있다 정도 보면 되고 저 다음 넘겨서 신분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신분제도는 내가 그 건문세적 처음에 들어갈 때 고려는 이 세 집단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초기의 문벌부죠. 두 번째 중기의 무신정거, 세 번째 후기의 건문세죠. 요 세 집단을 쓰면 고려 역사는 끝이라고 했었죠. 그거를 이제 신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볼 겁니다. 그래서 귀족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밑에 아래층, 중류층
어떻게 보면 중인들이죠. 중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직역을 세서 말은 아버지가 군인이면 나도 군인. 군인전 받는 건 기억날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군인은 군인전을 받고 나머지 향리자 이방, 호방, 예방 그런 사람들은 이런 외역전이라는 것을 직업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이었다. 그러니까 나라에 뭔가 충성을 다 바치고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또 땅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향리들, 방금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이방, 호방, 뭐 이런 것들. 그때 지방 호정의 출신으로서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대로 이제 호장이나 부호장을 배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려 초기 때는 이걸로 통제당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중앙에 진출을 못하잖아. 이 사람들이. 뭐야? 사신관제도 너 거기서 네가 통치해라. 좋아 보이지만은 중앙에 진출하지 못한다고 막는 경로를 했었잖아. 태조왕건 할 때. 그 사람들이 계속 지방에 머물면서 통제당하면서 이런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기 향리들이 있고 그다음에 잡류, 난방, 분반, 연기 같은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는 향리입니다. 향리. 자, 그래서 이렇게 신분 배경을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귀족층과 중유층 봤습니다. 중유층 봤고 그 다음에 볼 게 양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민은 대다수가 농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일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은 백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백정과 좀 다르죠? 조선 시대 때 백정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고기 썰어가지고 파는 굉장히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조선 시대 때는. 근데 고려 시대 때는 이게 천한 사람이고 일반 백정을 의미했습니다. 이게 단어가 왜 조선 시대에서 바뀌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선의 건국과 좀 관련이 있죠. 조선의 건국을 할 때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은 굉장히 왕쪽, 그러니까 왕시성을 싫어했어요. 고려와 관련된 뭔가 다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의 일반 백성을 뜻하는 백정이라는 의미를 격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백정이라는 단어의 격을 낮추고,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은 그 말 그대로 백성이라 두고 백정이라는 단어 자체는 고려의 국민을 뜻하면서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천한 말로 바꿔두는 거죠. 왜? 나는 백정이다 하는 순간 천한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는 고려의 일반 사람이다라고 말을 못하고 다닙니다. 백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를 격화시켜가지고 고기 쏘는 사람, 고기 파는 사람으로 단어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고려 때는 일반 백성을 의미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알죠, 여러분들?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차별대로 받았다. 과거를 칠 수 있는 신분이지만 과거를 치지 못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더욱더 많은 세금을 냈어야 되는 향, 부곡, 소민이 양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민이 아니다. 향부, 소민들은 천민이 아니야. 양민들입니다. 양민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천민입니다. 노비죠. 노비. 노비에서 공노비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노비라서 금전을 받아. 어떻게 보면은 뭐 나 같은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거지. 공무원들. 근데 노비들은 재산이 있습니다. 급료를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냥 만약 열심히 족빠지기를 해라, 밥이나 줄게, 이게 아니라 급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었어. 공무원. 하급 공무원이라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산노비. 이 산노비들은 개인이나 사찰, 절이죠. 절에 소속이 되어 있던 사람들을 산노비라고 하고, 이게 사자가 개인 사자잖아. 그 다음에 설고노비와 외고노비가 있었는데, 특히 여기서 외고노비는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고노비는 주인이나 혹은 절에서 같이 살면서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고, 외고노비는 주인과 같이 살지 않고,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가지고 경주 충효 등에 땅이 있어. 땅이 있고 거기서 우리 집 노비들과 함께 농사를 시켜. 그러면 걔네들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설고노비가 되지만, 내가 또 용광동에 땅이 있어. 내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 용광동에 집을 하나 지어놓고 노비들한테 땅을 병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외고노비가 된다. 집 밖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고노비들은 밥도 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사유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왜? 가지는 순간 뭔가 돈을 지불해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외고노비는 그게 안 된다. 내가 밥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음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돈을 줘야 됩니다.
그거를 아끼면은 이렇게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했고 그 돈을 모아서 신분이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그 노비제도의 특징이 뭐냐, 일천직천입니다. 부모 중에 한쪽이라도 노비면 무조건 노비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양반이야, 우리 엄마가 노비야, 그럼 난 노비입니다. 반대로 우리 엄마가 양반이고 우리 아버지가 노비야, 그럼 나도 노비가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이라도 천하면은 그 자식은 곧 천하게 된다. 그래서 일천직천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양미가 노비, 노비와 양미, 노비, 당연히 노비겠지. 근데 양이 그러면은 노비가 아니고 양인이 되는 거. 어느 한쪽이라든 노비가 있으면은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제도의 변천입니다. 토지제도. 자, 토지제도 들어가기 전에 이 당시 모든 고려시대 때 토지제도는 소유권이 아니고 수조권이라고 몇 번을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조권이라고. 수조권이 뭐지? 거둘 숫자에 조세 조자잖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할게. 태조 왕건 때 후삼국 통일의 공신들에게 인품과 공로에 따라서 줬던 게 역분전이죠. 역분전이고 그 다음에 시행되는 제도가 전시가죠. 경정 때부터 시작되냐. 그래서 시작한 정책이다. 시정. 개정한 정책이다. 개정. 끝경자 씁니다. 마지막으로 정치했다. 경정. 이렇게 시정, 개정, 경정. 수로 한자만 생각하면 이거 헷갈릴 일이 없죠.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시정 전시까지는 인품, 간품, 전직, 현직 다 줬단 말이야. 근데 땅을 주다 보니까 모자라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품을 빼는 겁니다. 왜?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왕이 주고 싶은 대로 주다 보니까 그 줘야 될 땅이 부족하네. 인품 뺐어. 뺐는데 또 땅을 주다 보니까 땅이 더 부족해지네. 그럼 어떻게 한다? 앞으로 은퇴한 사람한테 주지 않겠다. 전직 빼고 최종적으로 간품에 따라서 현직들한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제거가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되었다라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시가는 전시와 시지. 전시는 밭에서 나는 거고 시지는 땔감입니다. 산에서 얻을 수 있는 땔감 같은 것들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를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소유권이 아니라 했습니다. 수조권입니다. 거둘 숫자에 조세 조자.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 다음에 세습이 불가했습니다. 죽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고위 관력자들은 반납하지 않죠. 뭐를 통해서? 공문전, 응서제를 통해서. 공문전이죠. 그건 세습이 가해. 그런 거는 주기 싫어하는 거지. 근데 이 전시가 제도는 무신정권 때 붕괴가 됩니다. 무신정권 애들이 지들 마음대로 땅을 마구잡이로 갖고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전시가 제도가 붕괴가 되었고, 그러다가 원종은 다 기억났니? 무신정권 몰락시킨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현직 관련된 경기 땅을 지급을 하기 시작했던 게 목가점이 있었다 정도 말고 있습니다. 수능이 안 나와요. 이렇게 있었다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과정 부분 중요하죠. 태조 이성계가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고려 말에 1391년에 시작을 했었고, 그게 조선시대까지 쭉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8차시를 배운 학생들이 있을 건데, 이 가정법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세조 때 직정법, 그 다음에 성종 때 반순간법제,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개념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8차시하고 조선의 문화와 사상 같은 할 때도 자세히 볼 겁니다. 어쨌든 지금 고려 말의 최종 그 토지제도는 가정법이라는 게 있었다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법은 수능에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글자만 따가지고 역전녹가라고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역분전, 전시가, 녹가전, 마지막 가정법, 역전녹가 이렇게 공부를 하기도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두 개입니다. 전시가랑 가정법 두 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볼 거는 뭐냐면은 농업의 발달입니다. 시비법, 똥이야 똥. 똥을 가지고 어떻게 더욱더 땅을 윤택하게 만들 것인가. 옛날에는 땅에 한번 농사 지어나면 기력이 다 했다, 지력이 다 했다 해가지고 2, 3년 쉬었다. 통일신라 할 때 기억날 거야. 민간 총력 농사 할 때.
그때는 이게 휴경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휴경하지 않고 땅에 바로바로 거름을 뿌리고 동사 끝나고 나면 거름을 뿌리고 나서 그 땅을 다시 미생물들을 다 활발하게 움직이게 한 다음에 땅의 지력을 회복하고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시비법 같은 거 발달했고 그다음에 윤작법, 이항법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이항법이 뭐지? 모내기법이에요. 모내기법. 지금 아직도 우리는 이항법 쓰고 현대하고 있잖아. 원래 같으면은 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바로 심었다고. 바로 심으면은 벌레도 많이 생기고 얘네들이 생각보다 금방 죽는단 말이야. 근데 모내기법은 모판에서 다른 지역에서 모판에서 이만큼 짓고 그다음에 여기에 물만 갖다 대고 5월 말에서 6월 초에 옮기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자라고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씨앗부터 뿌려놓으면 그 씨앗을 먹는 곤충과 씨앗을 먹는 새, 동물도 얼마나 많아. 그래서 제대로 못 자라. 그다음에 자라는 도중에 죽는단 말이죠. 근데 이 모판에서 심어놔가지고 옮긴 애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란 애들 심잖아. 그러니까 씨앗이 먹힐 이유는 없는 거죠. 이미 자랐기 때문에. 또 자랐고 또 튼튼 애들이 자랐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옮겨 심는 거기 때문에 생산량이 훨씬 더 비약적으로 크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이항법, 모내기법인데 고려 말에 들어오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모내기법이 시행되는 건 조선 후기입니다. 왜냐? 이 이항법은 물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물을 언제나 잘 공급해주고 촉촉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물이 지금이야 저수지도 있고 막 끼러오는 하수도 있고 막 많은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저수지에 모아놨다. 만약에 비가 안 왔어. 그럼 저수지가 말랐어. 농사 어떻게 지을까? 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씨앗을 바로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모내기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좀 장려하지 않습니다. 장려하지 않다가 조선 후기 와서야 약간 좀 수경, 물 같은 거, 수로 같은 게 잘 정비가 되면서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 자체는 고려 말이었다 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유행을 하는 건 조선 후기였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거 좀 중요하죠. 문익점이 이거를 가져와. 뭐를 가져오지? 바로 목화를 가져와요. 목화. 목화에서 나는 게 솜이잖아. 솜. 그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춥잖아. 추우면은 솜입을 솜옷 못 입었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비싸게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와서 그러니까 실 상태지. 실 상태를 수입을 솜 상태를 수입을 해와서 그걸로 옷을 겨우 만들어서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입는 옷이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못 입는 거죠. 따뜻하게 못 지내. 그냥 옷을 계속 덧대서 입는 게 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안타깝게 여겼던 문익점이 원나라로 갑니다. 원나라 와가지고 아 이거 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무슨 꽃이냐 하고 보니까 이게 바로 솜을 뽑아내는 옷이 그 실입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씨앗을 갖고 가면 좋겠네라고 딱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원나라가 다른 나라로 나갈 때 가장 크게 뒤져보는 게 이겁니다. 이게 원나라 특산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나라 가서 심는다 그러면은 고려가 이 솜을 수입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원나라한테 손해란 말이야. 그래서 특허권을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해서 정말 세세하게 정비하고 목화씨 갖고 나가 걸리는 순간 죽습니다. 원나라에서. 이것도 대표적인 서양과 관련된 건데 마르코 폴로의 마르코 폴로 동방괴물론 거기도 적혀 있습니다. 솜을 가지고 가다가 그러니까 목화 씨를 가지고 가다가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서양에 서양에서도 정말 노리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이 솜이라는 게. 근데 문익점이 그래 들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 들고 가야지 우리 고려의 국민들이 잘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목화를 고려에 가져가 키울 수 있는 얼마나 좋을까 해서 목화씨를 가져가자 라고 결심을 했는데 힘들지. 갖고 가는 순간 죽임 당할 수 있잖아. 죽임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갖고 가냐. 이 딱 좋은 게 있네. 부통이야. 부통. 옛날에 부통. 딱 이렇게 생겼어. 뚜껑이 다 열 수 있고 미술 그 종이 말아가지고 넣어 다니는 그 통처럼. 그래서 뚜껑을 딱 열 수 있고 안에 이제 부시개. 지금도 이게 이렇게 염식 필기 꽂혀듯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어디에 가져가느냐? 문익점이 뚜껑이야.
뚜껑에 씨앗 3개를 담아가지고 어떻게 좀 잘 처리해 막아가지고 이제 나갈 때 도로로 들어올 때 다 지져보는데 여기까지 못 봤던 거죠.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뚜껑에 모카씨 3점을 숨겨서 겨우 들어옵니다. 겨우 들어왔는데 첫 번째 모카 재배 실패. 두 번째 모카 재배도 실패. 이제 마지막 한 트 남았어요. 1트 남았어요. 1트. 이 하나 남아가지고 모카 재배를 했는데 그게 성공을 거둔 거죠. 다행히. 그래서 이 무의점에 의해 가지고 모카씨가 들어와서 그 세 번째 씨앗이 발화해가지고 모카 재배가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돼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문화 사상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농서가 보입니다. 이 안에 머릿속에 하냐 농사 지교를 소개를 해.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땅에서 뭘 해야 되고 뭐를 지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 이런 것들 농서를 막 보고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다음에 수공업도 발달하는데 고려전개는 관청수공업고 소 말하면서 향부곡 소입니다. 그 소 수공업이 발달하다가 고려 후기부터는 절에서 수공업도 하고 민간 수공업이 하는데 민간 수공업은 주로 청자, 사원 수공업은 주로 종이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무기나 혹은 주방 식칼 같은 거, 주방 용품 같은 것들 전기 때 많이 만들었고 후기 때는 약간 좀 사치품 같은 거. 종이 옛날에 사치였습니다. 이런 종이 한 장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대량 생산하지만 옛날에는 한지 하면은 한지 만들기 진짜 어렵다. 나무 중에 하나하나 떼가지고 종이에 이렇게 덧대가지고 말리고 또 그것도 말리고 엄청나게 많은 인건이 인력이 드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다음에 상황을 냈답니다. 시장이야 시장. 근데 이 당시 시장을 시전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표현으로서 시전 내가 가지고 온 거고 개인의 시전을 설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을 사고 팔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물건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을 감시하는 경찰서라고 보면 돼. 경찰서인데 시장을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경시서 안에 차를 시로 놓고 경시서를 설치해가지고 시장의 상행이 누군가 뭐 독점을 한다든가 누군가 행패를 부린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누구는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마음대로 파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 드리는 거죠. 허가받은 사람만 팔 수 있게 해놨거든요. 시에서. 아니면 사람들이 전부 다 상인 활동하지 농사 안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독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경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체형장군 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점매석하는 독점이죠. 독점 같은 거 하지 말아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화폐입니다. 성종 때 우리나라 최초로 화폐가 만들어져가지고 쓰기 시작을 한 게 성종 때 건원중보입니다. 건원중보. 그래서 한 번씩 나오긴 한데 수능에 여러분들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씩 나와 한 번씩 그거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한문과 밀도에는 무조건 나와.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건원중보를 만든 왕 때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성경에 얼마나 업적이 많아. 이성육부라든지 아니면 뭐 12모 설치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그 다음에 고란의 일산칭도 있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통보, 해동통보 같은 것들도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병, 활부 이것도 가끔 나오는 편입니다. 은병과 활부.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따가지고 화폐로서 썼습니다. 은으로 만든 병이에요. 은으로 만든 병. 그런 게 숙종 때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무로는 어디가? 한 성이 있었잖아. 성나라 애들이 왔었고 그 다음에 대식국,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가지고 국제영화로 발전됐던 거. 병란도죠. 병란도. 그래서 병란도가 국제무역으로 발전을 했었지. 통일신라 시대 때는 울산항입니다. 고려 시대 때는 병란도가 국제무역으로 발전했었고 이 병란도의 모습 또 내가 수업 시간에 보여줬던 것과 다르게 또 이런 병란도에서는 이런 상인들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가지고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 사상의 발달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시대는 불교 국가잖아 고려가.
그렇기 때문에 불교 사상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의천이라든지 진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의들이 등장합니다. 원효와 의상은 통일신라 시대. 지금 이제 의천, 진울, 요새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불교 정치 통일신라 말에 선종이 유행하죠. 선종이 유행을 하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호족들이 받아들이고 그 호족들이 그걸 가지고 장군이나 성주를 칭하면서 신라에 반대를 했다. 그러다가 이제 세종왕건에서 후삼국이 통일이 되고 통일이 난 다음에 태조왕건은 유한지 훈련식주에서 연등의 8간의 대체를 당합니다. 불교를 중요시 여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었던 광종띠는 승까지를 실시하고 국사, 왕사, 임금의 스승이 누구다? 승려가 되는 거야. 승려. 그만큼 불교를 중시했다는 거죠. 뭔가 임금의 스승하면 조선시대 생각하면 전부 다 유학자들, 그러니까 유교를 공부하는 공자와 명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당시에는 승려가 임금의 스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사, 국사 제도 같은 게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김연라는 사람이 화엄정을 성행시켰다. 기업사에서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이런 거를 중지시켜버려요. 성종 때는. 오히려 불교의 행사가 축소됩니다. 왜? 최승로의 시무 28조 때문에. 최승로는 뭐를 믿는 사람이지? 유학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 행사, 물론 불교가 나라의 근간인 건 맞지만은 정치의 근간이 되는 건 아니다. 정치의 근간은 유학으로 되기 때문에 왕은 이런 걸 좀 줄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조금 성종 때는 줄어듭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팔간이와 연등회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러 그린 그림입니다. 태종왕건 때 이렇게 있었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뭐. 그 다음에 화엄제가 법상 중에 융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 교정이야. 뭔가 교리를 중심으로 아니면 교단을 중심으로 내 마음이 중요한 것 그거는 선종이거든. 선종에 반대되는 게 아니라서 교리도 열심히 읽고 책도 열심히 읽고 교단이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 그게 교정인 거예요. 그래서 왕실과 귀족의 지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과 나는 좀 달라야 된다. 나는 한자도 읽을 줄 알고 나는 돈도 좀 있으니까 교단을 중심으로 뭔가 활동도 하고 책도 읽을 것이다. 라는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교정과 선종이 차이를 두는 거죠. 그래서 교정을 이렇게 왕실과 귀족이 지원하는 겁니다. 누구나 마음가짐만 있으면 다 믿을 수 있다. 그럼 백성도 믿을 수 있다. 그럼 차이가 안 나는. 그래서 선종보다는 교정을 더 중요시했다라는 겁니다. 왕실과 귀족 입장에서는. 자, 그러다가 이제 등장하는 게 의천이죠. 의천, 대학교사 의천. 이거 문정의 넷째 아들. 이죠. 왕자 출신이란 말이야. 왕자 출신으로서 이제 교정 중심의 선정을 통하면서 창시한 불교의 종파가 바로 의천 천태종. 이거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외인들 노래 가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천태종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의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송나라와 요나라는 거란이죠. 일본의 불교 서적을 정리를 했던 게 이거 신편제, 종교, 장천호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외우지 말겠지. 몰라도 돼. 진짜 수능에 절대 안 나.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고 물론 하는 거면은 금식 나오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교관 겸수라고 해가지고 교정 중심이지만은 선정도 함께 닦아야 된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뭐 이해를 하는 거죠. 교정과 선정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관 겸수를 주장했다. 한능검 치면은 이거 제시하고 이 사람 못 보다. 이 사람 제시하고 이거 못 씁니다. 그 때문에 그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폐유통을 주장을 하면서 주정화 실질을 거론했다. 아버지였던 문종환.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줬을 겁니다. 의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바로 의천이죠. 의천의 초상 이런 식으로 있고. 자, 다음은 누구냐? 의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는 그 승려가 바로 진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진울은 수선사 결사운동이라고 하면서 송강사를 중심으로 수행을 주장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정예쌍수와 도노조수 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수행을 좀 열심히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울이 수선사 결사운동이다라는 거고 내가 빨간 줄은 안 떴지만 요거를 제시해놓고 진울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울, 정예쌍수, 도노조수 그 다음에 의천, 교관겸수 따로 분리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 유불일칠, 유학과 불교는 같이 가야 된다. 나라의 근간과 정치의 근간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고 그
그 다음에 요새 같은 사람은 백년여사 제창을 했었다. 백년여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다 정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천, 그 다음에 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의천은 교감겸수를 주장했었다. 계속 반복을 하죠. 진울은 정해쌍수와 분호점수를 주장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시험 문제 그렇게 낼 거기 때문이겠지. 자, 이 사람이 바로 진울입니다. 진울 뭐 의천과 조금 뭔가 다르죠. 얘는 왕자 출신이 아니라 대전 고려 잘하네. 의천은 딱 봐도 때깔 대낮지. 의천과 진울의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자, 다음에 불교가 이런 식으로 뭔가 사상적으로 의천 나오고 진울 나오고 요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패신도 나오고 발전해 사상적으로 뭔가 발전해 가는데 후기에 들어서 건문세족과 결탁이 되면서 부패가 시작됩니다. 엄청나게 안 좋게 변해 이 불교가. 그렇지만은 이 공민한테 안 좋아진 불교를 조금 극복시키기 위해서 보우라는 사람이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단 정비를 했으나 결국엔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불교는 더욱더 타락을 해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공격받기 딱 좋다? 신지사대. 건문세족과 같이 결탁되어 있잖아. 근데 건문세족을 비판했던 게 신지사대원이야. 마찬가지로 불교도 같이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정도적인 쓴 책 중에 하나가 불시자편이라는 게 있죠.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조선은 불교 국가가 아니라 유교 국가, 유학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불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신진사대 입장에서 불교 같은 잡스러운 종교를 믿을 수가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과학기술은 전통과학기술을 계승을 하면서도 고구려의 뭐 천체 지도 같은 것들 계승합니다. 계승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과학을 수용하는 거죠. 개방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자기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고려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자에서 잡학교육을 했고 잡과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 기술. 근데 예전에는 과학을 잡학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과학 기술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지. 제법, 그런 청자, 그 다음에 건축물, 탱화, 탱화는 불교, 그 다음에 금속활자 같은 거. 금속활자는 세계에서 제일 뭐라고 해야지 오래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오래 우리나라에서 세계사를 들었던 친구들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80년 정도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종이 쳤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그 뒤편 2편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